천천히 드세요. 제가 받침대 갖다 드릴게요. 유리라. 선생님 받침대 필요 없겠네요. 예, 선생님 그게 유리라서 너무 받쳐 드세요. 아, 받침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먹으나 기분 안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다가 건배를 하나 합시다. 이제. 예, 선생님. 우리 이제 좀 똑똑해져가지고 여기 갖다 대면 돼 그냥. 예, 선생님.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야. 그죠? 네. 선생님, 지난주에 보면 오딜롱 르동의 그 정우라를 제가 보여줘서 네, 그 정우라랑 릴레이 해갖고 모란디를 보여드렸어요. 담백한 게 뭔가 좀 모던하고 톤 다운돼 있네요. 네, 전부 다 그래요. 그죠? 네. 어.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이분은 평생을 이런 그림만 그렸다는 거죠. 너무 웃기죠? 네.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긴 하다. 그죠? 뭐라나. 이거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아무래도 정물이니까. 그러니까 안정적. 그런데다가 색깔조차도 거의 모노톤이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독특하긴 하네. 쌤, 이 화면이 이쪽으로 하니까 쌤 부엌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저도 괜찮은데 네. 혹시나 그 화면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화면을 원하시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뻐요. 괜찮아요. 새 목소리 좋아가지고. 쌤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아, 새 목소리 좋다니까요. 진짜요? 진짜예요. 그럼 나중에 추후 한번 나 들어봐. 원래 거짓말 안 해요. 자, 조르조 모란디는 어디 살았냐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나서 볼로냐에서 생활하고 볼로냐에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그림만큼 거의 정적이었던 분이죠. 근데 이탈리아는 보통 이런 느낌 아닌데, 그죠? 그렇죠. 이탈리아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이탈리아 가면 우리가 14세기, 15세기 거쳐서 르네상스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크나 로코코 뭐 이런 어떤 중후하고 무겁고 뭐 사실적인, 굉장히 사실적인, 이건 사실적이지 않거든요. 거의 평면적인 느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한 이탈리아 본토생입니다. 그런 영향을 입었죠.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가 아무래도 1890년에 태어나셨거든요. 19세기에 그 태어나셨으니까 당시에 치고는 좀 그래도 좀 색다른 맛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봐도 모던하죠. 그죠? 앞서만 하가죠. 1964년까지 사셨거든요. 74살까지. 그래도 조금 오래 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 시절에 의하면 왜냐하면 1, 2차 대전 다 거치고 유럽에서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굉장히 혼란이 겪었던 시대에 의하면 그래도 오래 사셨고 그게 아마 그 자기 고향에서 안정적인 작품 활동만 하셔서 그렇지 않나. 프랑스나 독일 뭐 직접적인 1, 2차 대전 그 현장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도 안정적이고 네, 그림도 안정적이고 거의 수도승 같은 좀 뭔가 그런 그림도 그렇고 산도 원래 그래요.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죠? 볼로냐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네. 조금 어릴 때 남동생이 죽고 아버지도 거의 20살 전후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새 누이랑 평생을 살았어요. 요런 아파트에. 이때 아주 평범하게 살았네. 네,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는 요런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까사라 그러대요. 까싸. 네. 까사에서 뭐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고 새 누이랑 어머니랑 어머니는 주부도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 누이랑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작업만 했는데 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이 모란디가 작업하고 공간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딱 우리가 말한 요런 방 하나 저희처럼 지금 저 그림 찬 것처럼 저런 환경인데 침대 깔랑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커다란 작업실이 아니니까 작으니까 그림이 다 되게 작아요. 전시장 모란디가 굉장히 유명한데 모란디 전시장에 가면 다 조금한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어. 거대한 사실 방을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의 장욱진 화가 그림이랑 비슷해요. 장욱진도 이 당신의 어떤 심플함을 항상 모태로 두고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그림 사이즈는 다 작아요.
장욱진 미술관에 가시면 미술관 큼직하고 쫙 네.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림들은 다 조금해요. 그래서 심플해요. 나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늘 말씀하셨거든요. 큰 그림이 좋던데. 근데 사람 성향이죠. 네. 그리고 지금 박서보 화가가 우리나라에서는 단색 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제는 철학의 신분 중에는 탑급이신데 이우환도 그렇지만 그래도 박서보 화가는 젊을 때부터 작품을 아주 거대한 걸 그리기 시작하셨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저거 하고 2배, 3배 이런 그림만 그리신 거예요. 젊을 맞아. 때부터. 나는 최하 저 정도는 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 그 예술에 대한 이제 성격이다.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예술관 네. 이런 건데 자기는 팔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팔리는 그림에 이제 연연해 하지 않고 이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그림들을 그리겠다. 그래서 추후 이제 70이나 80이 돼가 지금은 90대이죠. 그래서 이제 빛을 본 거죠. 미술관에 짓더라도 뽀대 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창렬 화가 물방울 화가라고 있는데 제주도에 김창렬 미술관 가보셨죠? 네. 그 화가 그림 다 대부분 크거든요. 다 크죠. 그러니까 미술관에 딱 들어가면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맛. 그게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딱 스케일 있고 단순하잖아. 그래서 물방울만 물방울 그리거든요. 소재니까. 근데 되게 좀 인상적이더라고. 네네. 현대미술은 이미 개념미술로 넘어가면서 내 손으로 직접 그려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벗어났거든요. 다 조수들 힘이지만 지금 박서보도 내 출혈로 내경석을 일으킨 뒤에는 색깔만 얘기해주고 기법만 얘기해주고 이제 조수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작업도 가능하죠. 그게 쌤이잖아. 나는 이제 요즘은 예술이 꼭 내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내 아이디어 맞아요. 이게 예술인 것 같아요. 이미 다다이즘 그 뒷상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변기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에다가 그냥 네. 사인만 한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또 화가들은 내가 요렇게 만들 거다 하면 공장에 주문을 해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아크릴이면 아크릴 이제 재료까지 다 얘기해줘요.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 와요. 그거를 이 화가는 그냥 사인해가 전시장에 걸면 되는 거예요. 그 주문 제작을 해가 그러니까 이미 설치 미술들도 다 그렇게 했다. 네네 개념만 이제 자기 것에 예술관을 하면 그건 이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수들 손 빌린다고 해서 그게 예술 작품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미 이 화가들은 그거를 다 구축해 놓은 뒤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큰 작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또 다 이 세 개도 시시각각이라 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계속 하죠. 그렇죠. 그럼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지. 네.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기 취향이죠. 그렇죠. 그리는 사람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딱 그렇게 여러 가지예요. 시시각각 다릅니다. 한 가지로 다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모란디는 거기에서 아주 심플한 삶을 살면서 그림도 심플하고 아주 뭐 절제된 그런 미.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산주의 때 사과 그림. 빅토아르 근데 산. 그거하고 느낌 다른데. 그러니까 완전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거를 담는 게 아니라 정물에 대한 자세. 세잔은 그 관점을 그림을 그릴 때 풍경이든 정물이든 어떤 사물은 본질에 굉장히 파고드는 성격이 있었고 그 본질을 그리겠다고 해서 사과를 주고 사과를 사진처럼 그리는데 매이지 않고 한 어떨 때는 6개월, 1년, 2년 두고도 썩고 난 다음에 모습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사과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 그래요. 형태나 아니면 그 달콤함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사진만처럼 똑같이 빼내는데 집중한 게 아니라 사과는 뭘까에 아마 철학적인 내용을 자꾸 담으려고 한 거였죠. 이 사람도 사실 병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라벨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쵸.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이 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양을 사서 라벨을 다 뜯어요. 색깔 있는 걸 다 뜯어서 원하는 색깔을 투명한 거면 페인트를 넣어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 페인트를 붓기도 하고 또 바깥에 또 페인트 원하는 페인트 칠을 칠해요. 그래서 먼지가 쌓이도록 놔둬요.
이 누이가 한나에 들어와서 청소했다고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먼지 쌓이면 이게 유리인지 도자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지금 뽀얀 그림도 흙이, 그렇네. 네, 뽀얀 흙이 쌓인 그런 것들을 또 노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병이네. 다 병이에요. 네. 병이고 무엇을 담는 용기를 그린 거죠. 파란색 용기에 보면 뽀얀 흙을 그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여기 이런 거 여기 보면 뽀얀 거 보이죠? 이런 것처럼 다른 것도 확실하게 뽀얀 거 그린 거 있는데 순례자의 그릇을 빼면 이 책이 또 나왔어요. 모란디 순례자의 그릇이라 하면서. 완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봤네 진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전후쯤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나요? 예예. 그리고 그 이후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뒤에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걸려 있고, 왜냐면 이제 현대적인 어떤 공간에 아주 모던하잖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맞아요. 세련된 느낌이 그게 들어요. 어떤 편안함은 준다. 네네. 맞아, 세련되고 편안함. 예, 그러니까 선호해요. 젊은 층들도. 그렇겠다. 점점 노란디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이 관심을 가지신 분은 그냥 모르면은 저런 뭐 아주 아마추어틱한 그림이 걸려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모란디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저게 뭔지 아니에요? 음, 저거 아닌가? 또 확실하게 먼지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너무 웃겨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 전부라고 하면 과일하고 꽃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건 안 없네. 그러죠. 그게 없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잔이 사과의 본질에 굉장히 열두했다면 이분은 이런 용기에 대한 형태 뭐 이걸 어디에 사용했고 무슨 병이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아파트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빛은 창문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 형태, 빛, 공간 이런 데에만 굉장히 집중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같은 병인데 계속 똑같은 건 없어요. 네. 다른 요런 뭐 먼지 같은 이것도 아니다. 좀 더 리얼하게 그린 먼지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같은 병인데 나열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배열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그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여하튼 재밌는 화가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자기 세계를 하나 이렇게 딱 구축해 놔놓으면 참 편하다 그림 그리기가요? 편한데 이 사람은 고뇌하고 연구하고 고심하죠. 이분이 파가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요 시기가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좀 입체파적인 영향도 있다는 느낌이 있죠. 초기 느낌. 네, 그러니까 형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납작하잖아요. 네. 어떤 원근감, 덩어리감 이런 거는 다 배제해버리고 덩어리감 살짝 주면서도 나름 뭐 그림자도 그리긴 해도 그걸 확실하게 나타내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세잔을 그 이상주의 후기에 세잔을 보면서 정물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영향을 받았고, 물론 이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르네상스 초기에 보면 추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오토, 마사치오 이런 사람들은 초기 화가들이거든요. 완벽하게 막 근사한 천재들이 나타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라펠로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구사한 르네상스 시대 미술 전의 그림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게 좀 약간 좀 딱딱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원근감이나지 덩어리감이 이런 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정확히 보면 르네상스 초기 화가들과 인상파의 세잔의 영향을 조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색깔이 원색이 하나도 없네. 섞여가지고 전부 다 이 섞인 색깔이다, 그죠? 네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평하기를 물론 몇 개가 있겠지만 모노톤이라 그러기도 해요. 한 톤으로만. 안 그래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집착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이 정상적인 아카데미 출신으로서 볼로나에 있는 파나 아카데미의 교수로 거의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파나 선생님인데
가르치는 건 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파라야를 가르치고 집에 자기 그림은 와서는 다르게. 유화를 이제 캔버스에 유화를 꾸준하게 그리신 거죠. 그리고 상파울로 비엔날레나 비엔나 비엔날레나 상을 받으셔가지고 그 유럽 안에서는 그래도 이름을 날린 국제적인 화가였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네. 동양이랑 유럽이랑 오랫동안 이제 그 교류가 없는 터라 우리가 유명하다 하는 화가들은 그냥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 그쵸. 고흐 정도, 어. 뭐 그거는 피카소 그냥 다 알지만 그렇죠. 모란디? 그거 모르는데 유럽에서는 모란디 다 압니다. 알아주고 이 새로운 화가들 만나니까 좋네. 사실 새로운 화가들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니까 네. 다 하신다 하시지 말고 그럼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이런 스타일 그림이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세기에는 또 이런 화가가 있었는데 참 독특한 화가였구나.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그림에 가끔씩은 적용을 하고 또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리는 것은 살짝 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늘 미리 가본 화가들, 이제 노화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늘 공부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는 그런 난 그렇게 자리 생각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맞아요. 주의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 자체로 재밌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든 안 그리든 네네네네. 이 화가 한 명씩 아는 게 얼마나 큰.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하나씩 저는 또 보여드리면서 감상도 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물론 뭐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확대하니까 또 좀 다르네. 네, 요렇게 이제 하나씩 벽에 이렇게 아주 모던하게 그려놓거든요. 젊은 층에 더 보여요. 이러면 훨씬 나아 보이네. 네. 특이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정무라라는 거랑 또 다른 색감이 참 요래 보기 또 좀 괜찮네요. 은은하죠. 네. 아까 작은 상태에서 볼 때 하고 네. 또 좀 다르네. 참. 정물이 사실은 미술계에서는 인정을 꽤 오랫동안 하위급으로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알아주지 않는. 그럼 어떤 그림을 알아주냐? 이제 유럽의 얘기니까요. 네. 왜냐하면 서양화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신화적인 내용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특히나 1위는 종교예요. 그렇죠. 화가들 좀 그린다. 이러면 너들 당연히 성당에 이 벽화 좀 그려야 그거는 진짜 탑급인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려주셔야지만 유명하고 잘난 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와 그다음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은 서양 유럽을 유럽사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미술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거를 1위로 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귀족이나 왕족 쪽의 어떤 인물학, 조상화, 조상화죠. 조상화. 그 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풍경화 조금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물화나 풍속화라고 우리나라처럼 민풍속화 이런 것처럼 하위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 정물화라는 장르를 붙여버리는 계기가 돼요. 정물화는 서서히 어디 좀 등장하게 되냐면 그리스가 형성되고 로마가 이제 있을 때 로마 귀족층이 그래도 폼페이 쪽에 가면 폼페이 유적이 남겨져 있으니까 거기 보면 벽화에 가끔씩 이제 유흥하다가 먹다 남은 포도라든지 과일 뭐 이런 것들 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다가 중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기록된 정물화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전부 다 종교지. 예, 하나님이나 성서 뭐 이런 성인들 이런 것들이고 그거 그나마 또 잘 그린 것도 아니죠. 그냥 내용만 잘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르네상스에도 거의 인물학 위주죠. 생각보다 진짜 초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 그거죠. 뭐 귀족들, 그죠? 그러니까 정물화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거기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의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등장하죠. 카라바조에 보면 바쿠스 씬을 그리는데 바쿠스가 이제 포도에 지금 술에 쉬니까 포도를 그리고 나머지 과일들을 그린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정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정물이 앞에 아주 거창하게 크게 있거든요. 인물은 뒤에 살짝 이렇게 있고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게 뭐 정확하게 정물화라고 장르가 생긴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배경이죠. 배경 하다가 갑자기 이제 17세기쯤 되면은 물론 뭐 15세기, 16세기에 구교가 말썽이 많이 일으키죠. 면죄부 판매라든지 오래 있다 보면 다 그래 돼요. 루터가 등장하게 되고 칼뱅이 등장하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신교와 구교가 서로 대립되면서 신교가 승리한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 때 플랑드르라 그러는데 지금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 북유럽 쪽이죠. 네. 북유럽 쪽에서 이제 신교가 막 등장하는데 신교의 그 개념은 그 뭐냐면은 금욕과 절제예요. 원래 성당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쵸. 그게 화려한 곳에 그 성상이나 벽화들, 스탠드 글라스들을 하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죠. 이 푸른색 같은 경우는 금값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벽화 그리려 그러면 스테인드 글라스도 특히 그렇고. 네. 근데 이 신교는 그런 거를 모두 다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화가들은 어떡할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생각 안 했네. 근데 화가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나는 게 뭐냐면 마침 그때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그 영국과 이 유럽 쪽의 대륙에 딱 바다를 경계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해상업이 발달해요. 그러면 신흥 부자들이 막 부르주아라는 계층이 막 생기거든요. 와, 근데 부자긴 부자인데 왜 우리가 부가 있으면 좀 또 명예를 갖고 싶으시죠. 명예도 있지만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치. 나 가진 거. 인물을 그랬구나. 인물하는 기본이고. 아. 근데 또 종교에 살짝 눈치는 봐야 되잖아요. 야, 너들 부자이긴 한데 우리 종교가 금욕과 절제인데 너 그렇게 잘나고 부자이긴 하지만 그거 그대로 막 나타내고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약간 살짝은 내가 가진 거 많고 눈치는 봐야 되겠고 걔가 한 게 이제 야, 내 가진 거 막 정물아 이제 하가들이 와서 그려요. 자기가 막 번쩍번쩍 그리는 거 금그릇 막 하고 뭐 내 가진 뭐 오래된 와인 숙성된 거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귀한 과일들 막 그렸는데 그 사이에 해골을 턱 그려놔요. 이제 종교의 눈치를 보거든요. 아, 이런 거 다 쓸데없다. 그쵸. 맞아. 바니타스 그런 게 있어요. 의미 없다. 네, 바니타스. 그림 한 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죽음. 이거 말고 이제 바니타스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 정물로 갔기 때문에. 정물에 가면 기본적으로 요 세기에 17세기에 나타난 네덜란드 정물화에는 다 해골이나 모래시계도 시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허무함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의 세월이 덧없음. 네, 덧없음. 메멘토 모리라고. 메멘토는 알죠. 영화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네, 메멘토 모리. 영화 있잖아요. 메멘토는 저는 모르겠고. 몰라요. 이게 바니타스가 나오면 메멘토 모리라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물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너들 부자이고 잘났다고 막 떵떵거리지만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항상 내 곁에는 부 곁에는 죽음을 기억하라. 다 보고 싶은 것보죠. 꽃과 이 해골이랑 꽃도 이게 왜 징징하냐면 곧 시든다. 그렇지. 네,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림이 재밌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에서 바니타스라는 그 종교가 아니고 정물화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정물화라는 장르가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장르가 없었어요. 그 여기서 출발한다, 그죠? 네. 바니타스가 있어. 네. 정확하게 이제 정물화가 입지를 굳힌 거죠. 그 뒤로 정물화 화가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모란디가 그러니까 20세기라고 보면 되죠. 1900년대에 활동을 했으니까 189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20세기 초에 완전 왕성하게 활동을 한 거죠. 완전 정물화로 평정을 해버린 거죠. 자기 인생을. 그것도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세계. 그렇죠. 자기만의 세계로. 그걸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모란디라는 사람. 난 정물화 가면 세잔데 그 사람밖에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르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너무 재밌죠. 아줌마 같죠? 네. 남자예요. 근데 이슬람의 어떤 느낌도 있고 모르겠어요. 머리에 뭔가 덮어 쓰고 있는데. 난 너무너무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물화고 다음 단계인 바니타스 다음으로 귀족의 구미에 맞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선의적인 거죠. 부엌에 있는 용기들을 전부 다 그려요. 따뜻하게. 여기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을 거예요. 샤르댕은 이제 유럽의 정물화 화가의 완전 탑급이죠.
이렇게 진짜 좀 뭔가 거칠고 투박한. 예. 네. 서민들의 부엌에서 있을 네. 만한 약간 렘브란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렘브란트나 그 색깔에 있던 그런 게. 네네네 이런 분들을 키아로스쿠로라 그래가지고 네. 키아로스쿠로는 빛과 어둠을 조합해낸 용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특히 이 그림 그렇네. 예 어둡고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네, 맞아요. 예. 요런 렘브란트 거를 느낌 나네. 예, 용어가 이제 키아로스쿠로라는 용어. 키아로스쿠로? 스쿠로. 예. 키아로스쿠로. 예, 어둠과 빛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키아로스쿠로. 예, 그게 용어예요. 어렵다. 대피지망처럼 이렇게 용어가 네, 있어요. 미술 용어. 까무셔도 이제 어디선가 들으면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바로크 그림의 특징이거든요. 밝고 네, 어두운. 페이즈망은 이미 기억해. 그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자주 등장해요. 네. 그림 그 뉴스 말이 TV에도 좀 자주 등장하고. 키아로스쿠로. 왜냐면 요즘은 도슨트나 아니면 비평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TV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술학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들 하는 역할이니까. 네. 말하거나 용어를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용어구나. 그림을 보는 이제 네. 뭐.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또 용어를 해야 있어 보이지. 배운 사람처럼 보이지. 유럽까지 가서 그래 배웠는데. 우리하고 다른 느낌 나지. 예. 여기 키아로스쿠로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테네브리즘이라고 해요. 테네브리즘. 그것도 어려운 단어 오늘 2개 나오면 안 되는데. 잊어보셔도 돼요. 네. 왜냐면 반복해서 들으면 알게 네. 되니까. 테네브리즘은 뭐냐면 테네브리즘. 완전 까맣고 완전 하얘요. 이게 약간 좀 테네브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완전 까맣게 해버려요. 네. 이게 약간 좀 은은한 빛이 있다 싶으면 키아로스쿠로고 네. 완전 새카맣고 하얗게 하면 테네브리즘이라고 해요. 내가 이 느낌으로 그림 그리려고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한번 해보셔요. 나는 그냥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 산을 좋아하니까 네. 역광으로 찍으면 라인만 탁 저 생기게 시계만 나오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늘 파란색 있는 네네네. 그 사진이 나한테 있어요. 그거 하셔요. 옛날에 찍은 거.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언젠가 한번 좀 그리려고 네네. 지금 그거 딱 해놨어요. 네. 한번 줄을 섰네요, 쌤. 아니 나도 이제 뭐 워낙 산이라든지 이게 많으니까 사실 뭐 내가 그것도 블로그 다 했거든. 네네. 블로그 들어가면 다 했어요. 선생님이 이미 자세가 다 되셨습니다. 왜냐면 멀리서 뭔가를 끄집어내가 억지로 그린다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를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그 영화도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특별하려면 내 거를 그려라. 그러면 맞죠. 자동으로 특별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맞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잘하고 계시. 샤르댕은 또 이제 정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샤르댕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샤르댕, 그다음에 세잔, 그다음에 모란디. 모란디가 이제 20세기의 어떤 정보라의 정수를 찍는 사과라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네. 좀 독특하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이 그죠. 그 진짜 뭔가 약간 기하학적인 느낌이 많이 드네. 네네. 거기에 매력을 받아요. 행복하게 살다 그 갔어요. 나도 수학 중에서 좀 기하학을 좋아하거든요. 수학도 여러 그쵸, 분야가 있죠. 네. 오늘 처음 들어요. 수학 선생님이 난 어떤 분야가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도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그쵸?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는 기하학하고 그 함수 이런 쪽을 좋아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뭐 방정식, 네네네. 그다음 식의 계산 이런 거는 이제 수학생이 하긴 하는데 사실 내가 좀 하기 싫어요. 다 똑같은 수학이 아니지. 수학 안에도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하학이나 그다음에 함수 같은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문제를 보고 있으면은 딱 올려져요. 풀 수 있어요. 창의력 머릿속에 풀 가동해가지고 생각만 하다가 여기 응용하고. 근데 방정식이 그쵸 풀어야 돼. 네네네네. 나는 좀 적용하고 막 이 노력파가 아니거든. 풀고 앉아는 너무 짜증내 하거든. 수학생도 다 같은 수학생이 아니구나. 그렇게 수학생 익하마 이 완전히 문제가 있다 익하는데. 그래도 왜냐면 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수학도 안에 다른 분야가 있으니까. 맞아. 분야별로 우리도 또 배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방정식 이런 걸 딱 앉아 열심히 풀고 막 나머지 성실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막 희열을 느끼시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네. 나는 수학 공책에 아직까지 정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만의 풀다가 스타일이 있으시고. 자꾸가
그냥 앉아가 수업 시간에 앉아가 헛소리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그게 가능한 게 기하하고 그다음에 함수. 선생님이 영화에 나오는 개짜 수학생이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 내가 딱 수학생의 본능이 나오는 거야. 좋구나. 아 이거 그래 이 어떤 기하학생. 수학이네. 내가 좋아하는 기하학의 어떤 느낌이 있네. 선생님 수학생님이니까 네. 이제 이런 정물화를 보더라도 네. 이거는 미술이잖아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매력적인 그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 한 그림 놔두고 보거든요. 그렇죠. 매력입니다. 맞아요. 그 순간 느끼셨어요.